때는 조선 중종 20년 한겨울의 한양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 거리로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이 서야 할 종로,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도, 짐꾼들의 고함도, 엿장수의 가위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성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 만에 눈이 한길 넘게 쌓였고 도성 안에서 얼어 죽은 자가 100명을 넘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빠른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역병은 소리 없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이틀째에는 열이었습니다. 사흘째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건너집에서, 골목 끝에서 곡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시신을 치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산 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죽은 자를 부축해줄 손도, 곡을 해줄 입도, 눈을 감겨줄 손길도 거리에는 없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날마다 사망자 수를 집계했지만 숫자는 셀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실록의 사관은 붓을 들어 이렇게 썼습니다. 죽은 자가 너무 많아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 사흘이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한양의 거리는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쓰러진 사람이 많은 도성. 그것이 역병이 한양에 남긴 첫 번째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의 역사를 왕과 신하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당쟁과 반정, 전쟁과 외교.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아래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역병 앞에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병이 번질 때 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복궁의 높은 담장은 역병을 막아줄 수 있었을까요? 용포를 두른 군주도, 옥좌에 앉은 천자도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담담합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속에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태종 연간, 역병이 도성을 휩쓸자 조정은 왕의 피병을 논의했습니다. 임금이 거처를 옮겨 역병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백성들은 누가 돌보았습니까? 실록은 그 물음에 침묵합니다. 세조는 달랐습니다. 역병이 한양을 덮쳤을 때 세조는 직접 할인서를 찾았습니다. 역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왕이 발을 들인 것입니다.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어가를 돌리라 간청했습니다. 세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돌아온 왕은 그날 밤 의관들을 불러 약제를 더 풀라 명했습니다. 모든 왕이 그러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 연간, 역병이 창궐하자 조정에서는 구휴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실록은 전합니다. 역병으로 백성이 죽어나가는 같은 날, 왕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북이 울리고 악공의 현이 떨리는 동안 도성 밖에서는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역병 앞에서 군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고 백성 곁에 선 왕이 있었고 두려움을 잔치로 덮으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선택을 기억합니다. 백성도 기억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역병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이름들은 두려움에서 태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온역, 열이 불처럼 오르고 온몸이 뒤틀리는 병. 오늘날의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로 추정됩니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자주 기록에 등장하는 역병이었습니다. 두창 마마라고도 불렀습니다. 마마는 어른 말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에는 높임말을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노여움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연두를 가리키는 이 병은 한 번 퍼지면 고을 하나를 통째로 휩쓸었습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초상화 중 일부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홍역, 붉은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어린아이들을 앗아갔습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이 병 앞에 속절없이 쓰러졌고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5살이 넘어야 비로소 이름을 부른다는 풍습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괴질, 조선 후기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이 병은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숨을 거뒀습니다. 토하고 설사하다가 몸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병. 오늘날 우리가 콜레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병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몰랐습니다. 괴이한 병이라는 뜻의 괴질이 전부였습니다.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역병에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역병은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따라 역병도 함께 걸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와 끊임없이 사신을 주고받았습니다. 1년에도 수차례 오가는 사신단. 그들이 가져온 것은 비단과 서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원의 역병이 사신단의 짐 속에, 몸 속에 숨어 함께 왔습니다. 의주를 지나 개성을 거쳐 한양에 이르는 길. 이 길은 조선의 대동맥이었고 동시에 역병의 통로였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신이 다녀간 이후 의주 일대에 역병이 크게 번졌다. 국경의 관리들은 이를 알면서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신을 막는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끊는 일이었으니까요. 임진왜란은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왜군이 밟고 지나간 땅에는 역병이 따라왔습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한반도를 누비는 동안 그들이 품고 온 병균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썩어가는 들판, 무너진 마을, 굶주린 백성들 역병에게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 군사 수십만이 압록강을 건넌 겨울, 그들이 물러간 자리에는 전쟁의 상처만이 아니라 역병의 씨앗도 함께 남겨졌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문을 열어야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린 문으로 죽음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작은 나라가 감당해야 했던 숙명이었습니다. 세종, 조선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이름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고 치국이를 만들고 북방을 개척한 왕. 그러나 세종의 재위 32년은 역병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실록을 펼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종 연간에만 역병 관련 기록이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성군의 치세에도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 5년, 전국에 온역이 번져 수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세종은 즉각 의관을 각 도에 파견하고 약제를 풀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의관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명의 의관이 수천 명의 환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종 15년, 이번에는 두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왕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종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 병으로 쓰러진 이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식과 권력을 가진 왕도 자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자책했습니다. 역병이 이토록 번지는 것은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 왕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역병은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백성이 죽어나가는 것은 왕의 덕이 모자란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종은 수라상의 반찬 수를 줄였습니다. 감선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덜 먹음으로써 하늘에 사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병은 왕의 반찬 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성 밖에서 곡소리는 계속되었고 세종의 붓은 실록 위를 달렸습니다. 오늘도 역병으로 죽은 자의 수를 아뢰라. 성군도 막지 못한 것, 그것이 역병이었습니다. 조선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해민서 이름, 그대로 백성을 은혜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재를 나눠주고 의관이 진료하는 곳이었습니다. 활인서는 역병 환자를 전담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도성 밖에 설치하여 역병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했습니다. 제도는 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민서에 소속된 의관의 수는 전국을 통틀어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팔도의 백성 수백만 명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습니다. 약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비싼 약재는 양반들의 차지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남은 것만 돌아갔습니다. 활인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역병이 번지면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훨씬 넘는 환자들이 좁은 공간에 뒤섞였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격리하려고 보낸 곳에서 역병이 더 빠르게 번지는 아이러니. 실록에는 활인서 안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숨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한양에서 멀수록 의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함경도 북쪽 끝 고을에는 의관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역병이 번지면 그저 낫기를 기다리거나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조선의 의료 체계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역병 앞에서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그 먼 거리,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의관이 오지 않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학 대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면 마을에서는 먼저 굿을 버렸습니다. 무당이 징을 치고 북을 두드리며 역신이 신을 달랬습니다. 역신에게는 노여움이 있고 그 노여움을 풀어주어야 병이 물러간다고 믿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이어가는 굿판. 온 마을이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부적도 붙였습니다. 역병을 쫓는 글자를 써서 대문에 붙이고 방 안에 걸었습니다. 호랑이 그림을 그려 붙이기도 했습니다. 역신이 호랑이를 무서워한다고 믿었습니다. 붉은색 실을 대문에 들이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오랜 믿음이었습니다. 소나무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태워 그 연기가 집 안과 마을을 감싸게 했습니다. 연기로 역기이치, 즉 역병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미신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연기에는 실제로 살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지혜가 뒤섞인 방역이었습니다. 마늘을 먹고 쑥을 달여 마시고 창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선 백성들의 방역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안에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가 손을 내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굿이든 부적이든 소나무 연기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만큼 강한 방역은 없었습니다. 선조 25년, 임진년, 왜군 20만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져온 것은 칼과 창뿐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이 왜군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왜군의 진영에서는 이질과 온역이 창궐했습니다. 전투에서 죽은 병사보다 역병으로 쓰러진 병사가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병과 관군이 뒤섞여 싸우는 동안 역병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피해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산속으로, 섬으로 도망친 백성들. 그러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역병은 더 빠르게 번집니다. 굶주린 몸은 역병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피란길 위에서, 산속 움막에서 굶주린 채로 역병에 쓰러진 사람들의 수는 전쟁의 칼에 쓰러진 수를 넘어섰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났을 때 조선의 인구는 크게 줄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 조선의 인구는 약 500만에서 600만으로 추산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다만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을마다 집이 비었고 들판마다 사람이 없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역병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신이 썩어가는 들판은 역병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관계시설 때문에 물이 썩었고 썩은 물을 마신 사람들이 또 쓰러졌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칼자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병은 전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인조 14년, 병자년 겨울, 청나라 군사가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조선은 45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마를 땅에 짓지는 동안 조선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포로였습니다. 청나라 군사는 조선 백성 5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갈렸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졌습니다. 끌려가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시신이 한강변에 쌓였습니다. 강이 막혔습니다. 시신의 수가 너무 많아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봄이 오자 그 시신들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시신에서 역병이 피어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역병이 덮쳤습니다. 이미 굶주리고 지친 백성들의 몸은 역병 앞에 무방비였습니다. 마을마다 죽은 자가 속출했습니다. 초상집에 문상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병이 옮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조는 또다시 감선을 명했습니다. 반찬수를 줄이고 하늘에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역병은 이 해에도,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병자호란이 조선에 남긴 것은 치욕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병과 기근과 절망, 그 삼중의 무게가 조선 백성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인가? 아직 더 남았는가? 불행히도 아직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마 앞에서는 용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창, 즉 천연두는 조선을 통틀어 가장 두려운 역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왕실의 문도 거리낌 없이 열었습니다. 현종의 왕비 명성황후는 두창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옆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역병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왕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두창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자와 공주의 이름이 줄을 잇습니다. 이름을 갖기도 전에 쓰러진 아이들, 혼례를 앞두고 쓰러진 왕자들, 왕실의 슬픔은 개인의 슬픔인 동시에 나라의 불안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두창으로 죽으면 왕실은 흔들렸습니다. 후계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고 신하들 사이의 갈등은 역병이 남긴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두창을 직접 알았습니다. 젊은 왕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동안 조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팔도의 사찰에서 불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 살아남았을 때 조정은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군주에 대한 충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라가 살아남았다는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마마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백성이든 왕이든 신하든 두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조선에서 유일하게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평등이 너무 잔혹한 형태였지만 숙종의 재위 46년은 역병과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숙종 연간에만 대규모 역병이 10차례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은혁, 두창, 홍역이 돌아가며 조선을 덮쳤습니다. 숙종은 역병이 번질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구휼이냐, 재정이냐, 약재와 양식을 풀어 백성을 구하자니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곳간을 지키자니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숙종은 대개 구휼을 택했습니다. 팔도의 암행어사를 보내 역병 피해 실태를 파악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약재를 나눠주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에 양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역병의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병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히 병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 무너진 의료, 체계, 좁고 불결한 주거 환경, 이 모든 것이 역병이 자라는 토양이었습니다. 역병을 막으려면 그 토양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숙종도 그 어떤 왕도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역병은 조선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먼저 죽고 외진 곳이 먼저 쓸렸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자들은 피병처를 마련하고 좋은 약을 구했습니다. 역병 앞에서도 불평등은 살아 있었습니다. 역병이 번지면 마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역병 환자를 마을 안에 두면 모두가 죽는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잔혹한 선택을 낳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마을 밖으로, 숲속으로, 강가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피병촌이라 불렀습니다. 역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임시 거처였습니다. 국가가 설치한 것도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활인서가 도성 밖에 세워진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피병촌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따뜻한 음식도, 치료해줄 의관도 없었습니다. 역병으로 이미 쇠약해진 몸이 추위와 굶주림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피병촌은 격리소가 아니라 방치소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그 집 전체가 격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함께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장을 걸었습니다. 음식을 날라다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움에 모른 척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피병촌 안에서 환자들은 서로를 돌봤습니다. 힘이 조금 덜 빠진 사람이 더 쇠약한 사람의 밥을 끓였습니다. 눈을 감는 사람 곁에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내쫓긴 사람들이 만든 또 다른 공동체, 역병은 사람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했습니다. 순조 22년, 서기 1822년, 조선의 서쪽 바다에서 낯선 병이 상륙했습니다. 아무도 이 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증상만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점심에 쓰러졌습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몸의 물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몸이 말라들었습니다. 눈이 꺼지고 피부가 푸르스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숨이 끊어졌습니다. 반나절이었습니다. 단 반나절 만에 사람을 데려가는 병. 조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제껏 본 역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온역이나 두창은 적어도 며칠을 앓았습니다. 이 병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괴질이라 불렀습니다. 괴이한 병. 오늘날 우리가 콜레라라 부르는 이 병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해 단 몇 달 만에 조선 팔도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아에서는 사망자 수를 집계하다 포기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시신을 묻을 자리가 부족해 공동 매장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장해 줄 사람조차 없어 들판에 방치된 시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콜레라는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조선에 반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연간을 거치며 조선 후기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괴질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콜레라의 공포였습니다. 순조는 1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그가 마주한 조선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왕의 권한은 좁아졌고 왕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그 순조가 재위하는 동안 괴질이 찾아왔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사망자 수만 수십만 명.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조선 팔도가 울음 속에 잠겼습니다. 순조는 감선을 명했습니다. 수라상의 반찬을 줄였습니다. 세금을 감면했습니다. 약제를 풀고 의관을 파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 아래에서 왕의 명령은 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구율미를 중간에서 빼돌렸습니다. 약제는 창고에서 썩었습니다. 의관은 가지 않아도 됐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순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세도 가문의 힘 앞에서 왕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인이 부덕하여 백성이 이 고통을 받는다. 하늘이 과인을 벌하는 것이다. 11살부터 왕이었던 사람, 죽어가는 백성의 수를 날마다 보고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그 무력감이 어떠했을지 실록의 문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기록의 행간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권력이 없는 왕의 눈물, 그것도 역병이 남긴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역병이 극심할 때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가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콜레라가 조선을 덮쳤을 때 일부 지방 의원들이 도망쳤다는 기록이 실록과 지방 관아의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환자가 밀려드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도 병에 걸릴까 두려웠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관아에 소속된 의관들은 도주하면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들도 달아났습니다. 역병이 극심한 고을에 부임하기를 거부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임해 있던 수령이 몰래 고을을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곳에서 관아는 텅 비었고 백성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킨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환자를 보고 스스로 역병에 걸리는 것을 무릅쓰며 진료를 계속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록은 왕과 신하의 이름을 기록하지 이름 없는 의원의 헌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 역병이 극심할 때 고을에 남아 죽은 자를 거두고 산 자를 돌본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은 버텼습니다. 도망간 의원의 이야기는 기록에 남았습니다. 남은 의원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조는 전쟁이 끝난 뒤 허준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하라. 임진왜란이 핥히고 간 조선. 들판에는 시신이 쌓이고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죽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제대로 된 의서가 없다는 것을. 중국 의서에 의존하는 의학은 조선의 풍토와 조선의 약재를 담지 못했습니다. 허준은 15년을 썼습니다. 전쟁 중에도 썼고 평안도로 귀양을 가서도 썼습니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2년 마침내 25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의보감, 동쪽 나라의 의학 보물. 그 이름처럼 이 책은 조선의 의학을 한 권 안에 담아냈습니다. 조선의 산과 들에서 나는 약초, 조선 사람의 몸에 맞는 처방, 역병에 대응하는 방법. 허준은 백성들이 스스로 읽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약재 이름을 한글로도 병기했습니다. 역병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쟁과 역병이 없었다면,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의관이 없었다면 동의보감은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고통이 지식을 낳았습니다. 동의보감은 훗날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의학이
역병의 참상 속에서 싹을 틔운 것입니다. 허준의 붓끝에는 수많은 죽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죽음들이 훗날 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고종 연간, 조선은 격변의 시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양의 배가 바다를 건너왔고 낯선 문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오랑캐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달랐습니다. 지리석영.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마마, 즉 두창으로 해마다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서양에는 이 병을 막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종두법, 소의 고름을 이용해 면역을 만드는 방법. 지석영은 일본으로 건너가 이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소의 고름을 사람의 몸에 넣는다는 것은 조선의 상식에 반했습니다. 사대부들은 분노했습니다. 짐승의 것을 사람 몸에 넣다니 이것이 어찌 의술이란 말이냐? 지석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먼저 맞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1명, 2명, 천천히 종두를 맞은 사람들이 마마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조선 전통의 믿음과 근대 의학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지석영은 그 사이에 섰습니다. 두 세계를 잇는 것은 설득이었고 인내였으며 무엇보다 믿음이었습니다. 종두법의 보급으로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인류를 괴롭힌 역병 하나가 사람의 손으로 저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이 근대로 내디딘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역병은 지나간 뒤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제도와 문화와 사회 구조가 역병을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조선의 경제 구조를 바꿨습니다. 역병으로 농민의 수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이 줄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이 흔들렸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남은 백성에게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은 더 많은 백성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도망친 백성은 역병과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의 형태도 바뀌었습니다. 역병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마을 단위의 공동대응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향약이 강화되었고 마을 창고에 구휼 물자를 비축하는 관습이 퍼졌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함께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깊어진 것입니다. 의학의 발전도 역병이 이끌었습니다. 동의보감이 그러했듯 역병의 참상은 의학 지식을 집적하고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의원들이 역병 대응 방법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임을 역병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역병은 권력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역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왕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구휼에 앞장선 왕은 민심을 얻었습니다. 역병 대응의 실패는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고 그 민심이 조선의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역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정치를, 경제를, 사회를 흔든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멈추는 장면을. 거리가 텅 비고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병원이 환자로 넘쳐나는 장면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을. 그 장면들은 어디선가 본 듯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역병이 번지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격리된 사람들은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의료진이 쓰러지면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조선을 덮쳤을 때 조선은 이 병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바이러스의 구조를 분석하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역병의 속도를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혐오가 되었습니다. 400년 전에도 지금도 역병을 옮겼다는 의심을 받은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조선에서도 현대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조선에서도 현대에서도 역병은 거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숨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조선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거울 속의 자신들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다음번에도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역병은 끝났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 끝이 왔습니다. 마을에 곡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다시 섰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골목에 돌아왔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깊은 깨달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있었기에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병 속에서도 이웃의 밥을 끓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눈을 감겨주려 감염을 무릅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종두를 맞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병촌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실록은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서는 왕의 이름과 신하의 이름을 남겼지만 역병 속에서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람의 이름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수백 년의 역병을 지나 이 자리까지 이어진 생명의 끈, 그 끈을 놓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역병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역병이 남긴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문을 걸어 잠글 것인가? 아니면 열 것인가?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강한 사람이 먼저 살 것인가? 이름 없는 사람의 헌신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잊을 것인가? 400년 전 조선 백성들이 살아냈던 그 물음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역병은 지나갑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